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2022년 첫 주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코인들은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있는 파워레저와 스팀달러, 폴리곤 저희가 지난주에 특징주와 분석주로 다뤘던 코인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짚어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알트코인들의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려갔던 시장을 회복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많이 역부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알트코인들의 급등, 급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악재와 호재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한스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주말 동안 이 알트코인, 몇몇 알트코인은 달리고 나머지들은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 저희 암호화폐 시장의 주대가 되고 기둥이 되는 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5,100만 원대 가격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아직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으니까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코인 이슈 흑과 백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마루님, 오늘의 예. 악재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악재라는 것 자체가 호재가 없다, 촉매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악재인데, 이 촉매제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불안감을 유발시킬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 뭐가 있냐면 파월 의장이죠. 연방준비제도 의사의 의장,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청문회는 아니고 임기 안에 임기를 잘하고 있느냐, 임무를 잘하고 있느냐라는 청문회인데, 이 안에서 이젠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그리고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또 파월 의장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가속하겠다, 금리 인상을 가속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또 내려가겠구나라는 불안 심리만 더욱더 유발시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번에 내일 있을 11일에 있을 파월 의장의 그런 청문회도 그렇고 12일, 13일에는 또 물가 상승 지표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자, 이만큼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촉매제가 없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불안한 장세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파월 의장의 청문회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였습니다. 비둘기파와 매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좀 아시면은 조금 더 경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자, 우선 매파 같은 건 뭐냐면 이전에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에 대한 전쟁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지금 눌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경책을 세웠던 이런 부류들을 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경제 시대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 그러면은 무조건 올려, 강경하게 올려, 무조건 테이퍼링을 진행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는 매파고요. 비둘기파는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테이퍼링을 하냐, 지금 경제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보다는 우선 경제 활성화를 먼저 하자,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끝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매파에 대한, 비둘기파에 대한 부류입니다. 자,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전형적인 비둘기파였어요.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달러의 가치 인상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인플레이션도 막고 잘 흘러갈까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방준비제도 의사의 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너무나 강경한 매파로 전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만큼 시장이 안 좋고 말 그대로 연방준비제도 의사의 의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강경하게 테이퍼링을 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 중간에서 지금 호재가 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발전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나와주고 있고요.
각국 개발도상국들의 암호화폐 허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전에 2021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이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좀 엄청난 이슈가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이슈, 뭐 SV에 대한 이슈하면서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이슈들이 많았어요. 시진핑 빔이라고도 하죠. 중국에서 진출한다.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2022년에 들어서는 엄청난 대형 호재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안 심리가 많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뭔가 반전을 일으킬 만한 호재가 없는 게 가장 큰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2022년도에 좀 기대할 만한 호재라고 한다면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겠죠. 그것처럼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의 그 선물 ETF를 본인의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선물 ETF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현물 ETF가 없다. 다시 한번 위즈덤트리에서 현물 ETF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고 신청서를 내고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고 그런 이슈,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확실히 반전될 수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서 불안 심리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내려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도 블록체인의 발전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큰 호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휘어지기는 할지언정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악재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청문회와 또 12일과 13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다시 한번 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충격을 소화하고 넘어갈 것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악재는 요즘 악재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악재일 텐데요. 일단은 제목 자체는 이 비트코인 투자 심리 개선 필요, 지금 극단적 공포 단계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가총액 1위인 이 비트코인, 지난해 11월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에서 지금 4만 달러 지지 라인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큰 변동성을 보여줬죠. 특히 새해 들어서 10% 이상 넘게 급락하는 이 시장이 기대했던 1월 효과 그리고 산타 랠리를 조금 무색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비트코인 급락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죠. 패드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이제 금리 인상 횟수가 있습니다. 3번이었는데 이게 4번으로 변경이 될 거라는 걱정,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채권 매각이죠. 이 시기가 금리 인상과 겹칠 것이다, 혹은 가까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18%에 해당하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채굴 허브죠. 이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에너지난 그리고 시위로 채굴의 작업에 차질이 생긴 것도 하나의 가격 하락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액화 석유가스죠. LPG 가스의 가격 상한제를 폐지를 하면서 LPG 가격이 급등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격해지면서 사상자도 나왔고요. 그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을 했습니다. 이 인터넷이 끊기자마자 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해시레이트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해시레이트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보다 적은 채굴자가 시장에 참여한다는 뜻인데요. 이러면 이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채굴 비용도 하락한다. 그럼 채굴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를 가리키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죠. 이게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23까지 조금 올라왔지만 극단적 공포 단계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해당 지수가 10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인들 채굴을 금지해, 너희들 이거 하지 마, 다른 나라 가서 해라고 이렇게 정지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또 한 10까지 떨어졌었던 과거의 기록이 있죠. 그렇다고 이 나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규모 시위 사태의 중심지 최대 도시 이제 알마타,
알마티의 상황이 이제 안정돼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 공화국 주변에 여전히 이제 장갑차와 경찰차가 다니고는 있지만 이제 도로에 일반 차량도 다니고 있고 경제 활동도 계속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인터넷과 SNS 등 이 관련해서는 차단이 되어 있지만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채굴 허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또 상승을 한다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또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제 다시 비상을 위한 이제 준비인지 악재가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첩돼서 나오고 있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면 이제 가격 상승의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했던 이 산타 랠리도 1월 효과도 무색해질 만큼 요즘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국에서 지금 카자흐스탄 세계 2위 채굴 국가인데 여기서 채굴 문제가 또 터지면서 앞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위축되어 올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 채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예. 일단 제가 악재에서 이럴듯한 호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항을 반전시킬 만한 엄청난 큰 호재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중장기적이라든지 어차피 이 시장은 안 없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글로벌 결제사들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떤 채택을 진행을 했고 2022년도에 어떠한 식의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외 카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군데가 떠오르겠죠. 비자 카드와 마스터 카드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자와 마스터가 붙어 있으면 해외 어디서도 결제를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카드 회사인데 자, 이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동시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이죠. 벡트 거래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서 마스터 카드 안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를 했고요. 벡트 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명한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등등등 해서 정말 뉴욕 증권거래소가 수장이죠. 자, 그만큼 너무나도 큰 거래 플랫폼인데 자, 여기에서 마스터카드가 제휴를 맺고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플랫폼을 더욱더 활용화시켰다. 그만큼 블록체인이 더욱더 접근성이 뛰어나졌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요. 비자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비자카드는 상당히 오랜 시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어요. 예전에 모나코 코인이라고 해서 모나코 3종 카드, 지금의 크립토 체인이죠. 크립토 체인 모나코 3종 카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비자카드가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자, 그리고 어떤 또 좋은 호재가 있냐면 미국의 영화관의 가장 큰 체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AMC라는 미국의 영화관이 있대요. 가장 큰 최대 영화관 체인 극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AMC 극장에서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영화 티켓을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페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그 밖에 스타벅스에서도 비트코인 해외에서 결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영화를 보고 그렇죠? 암호화폐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고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통한 여행을 진행을 할 때 암호화폐에 대한 숙소는 과연 없을까? 숙소도 물론 있습니다. 자, 파빌리온 호텔 앤 리조트라고 해서 자,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통해서 숙박권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 어디입니까? 아마존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로티플란드라는 항공기에서도 비행기표를 비트코인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 365를 비트코인으로도 또 해외에서는 구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스피디아라는 곳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40여 개의 호텔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숙박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데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의 결제가 활성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난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 비트코인의 결제가 활발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결제가 활발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격도 비트코인 가격 중에 정말 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3위에 랭크가 됐었죠.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인데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왜 쓰냐. 이 큰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결제를 막고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가격들은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서 위에서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강한 상승 이후 횡보를 해서 본인의 값어치를 찾을 때 그때 비트코인의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결제 수단이 바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 중에 3위 고래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11월 12일 이후로 비트코인이 14,737개 정도가 매수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11월부터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비트코인 고래 3위 지갑입니다. 정말 돈이 많아서 고래가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 엄청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왜 14,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최근 1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매매가 진행이 돼서 2,150개를 추가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11월에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로 2,100개 이상 구매를 하는 거 아니냐, 돈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12만 2천 개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지금 비트코인을 하락을 할 때 매도가 아닌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은 지금의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너무나 가치적인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비트코인의 보유 주소도 지금 역대 최다라고 하죠. 3,970만 개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은 낮아지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암호화폐를 사용한 가치적인 그런 구간들,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발전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의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사모은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내려간 가격을 되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씩 매수하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뭐 차트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은 아쉬운 게 맞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패닉셀을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고래들은 사모으고 있다는 점 체크하신다면 이런 장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호재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무법 천지, 그리고 지난해 범죄를 크게 줄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 제가 처음에만 접할 때도 조금 너무 미지의 세계, 뭔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코인들의 가격은 매겨져 있으나 뭔가 희미한, 뭔가 보이지 않는 이 기업들의 코인 같았죠. 네, 최근에 이 규모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들도 가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블록체인 분석 기업이죠. 이 체이널리스트라고 있는데요. 2021년 이 가상화폐 범죄 분석 보고서를 지난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화폐 피해액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범죄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자,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는 무법천지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은 지난 17년이죠. 17년 46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5조 5천억 정도의 피해를 있었는데 지금 21년 16조 8,500억까지 이제 피해액이 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암호화폐 피해액의 가장 큰 영역은 이제 사기와 해킹으로 인해 이제 자산 탈취 피해액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자, 반면 거래 기준 범죄율은 0.15%까지 떨어지면서 20년은 0.62%였고요. 19년은 3.37%였습니다. 계속 대비 크게 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지난 5년간 크게 상승을 했죠. 특히 20년 대비 21년은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범죄 피해액은 늘 수 있지만 범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 범죄율 감소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생태계 안정화와 함께 이제 규제가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조금 이제 안정적인 범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조금씩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각 정부와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 효과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아직 규제가 정확하지 못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 디파이 시장인데요. 이 디파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디파이 프로토콜 부분의 피해액이 전년 대비 20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의 2조를 보여줬는데요. 디파이 부분 역시 러그풀 같은 사기와 자산 해킹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러그풀이 뭐냐면 이제 가상 자산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고 투자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일종의 사기 행위이죠. 자, 이 러그풀은 본래 이제 양탄자를 땡겨서 위에 있는 물건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를 칭합니다. 그래서 이에 비유해서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사람들은 러그당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는 이제 기존 중앙화 거래소 범죄 피해액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디파이는 아직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금 우려가 되고 규제가 빨리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보고서는 이 디파이 부분에서 암호화폐 범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디파이 시장 성장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이거 감독 소홀로 뽑았습니다. 디파이 거래량은 2021년 전년 대비 92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관련 보안이나 시장 감독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체이너 리스트는 이 디파이 투자에 있어 수익률 못지않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안정성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투자에 조금 투자를 유의를 하시고 이제 콜드 월렛을 활용한 보안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 콜드 월렛, 핫 월렛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핫 월렛은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 송금이 가능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이제 콜드 월렛이죠.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자, 하드웨어 지갑, 종이 지갑, USB 지갑 등 핫 월렛은 언제나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면 송부가 가능한데 이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을 때 오프라인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지갑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시장 규모가 크게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6조 정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이게 법정화폐 가치를 모방한 이제 가상자산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내에서는 아직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없지만 이 스테이블 출시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앞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확대가 될 것이고 이에 맞춰 발생한 범죄율 그리고 이거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 물론 이 가격 변동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범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줄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추가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콜드 월렛과 핫 월렛 개념 설명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것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코인입니다. 바로 솔라나라는 코인을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상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그런데 상장하고 쭉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상장 이전의 가격대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전부터 솔라나 메타버스에 대한 거의 정말 너무나 좋은 코인이죠. 이더리움 기반의 개방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개방형 메타버스고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제 메타버스가 솔라나인데 자,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발전이 거기까지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좀 오류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9월 14일에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첫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거래 트랜잭션이 갑자기 막 감소하면서 성능이 좀 저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거래가 멈추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월 4일에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한번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 솔라나에 대한 네트워크의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면서 불안 심리로 인해서 매수세가 감소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솔라나에서 성능 장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최초로 인정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네트워크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 5일에는 지금 현재 디도스 공격까지 받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솔라나에 대한 네트워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지 못하고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를 왜 제가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냐면 솔라나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물려서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명 솔라나에 대한 호재도 있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냐? 바로 바이낸스에서 솔라나의 메타버스 안에 바이낸스 사무실을 입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자,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현재 사무실을 짓고 있고 그 안에 이름을 포털로 하면서 포털 다운타운을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일단은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너무나 찌라시들이 많습니다. 바이낸스도 내가 말하지 않는 건데 바이낸스 준비하지도 않는 건데 바이낸스에서 뭐 준비한다.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에서도 얼마 전에 메타마스크 코인 발행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 메타마스크는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솔라나에 대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사무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중요 사항을 공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하겠다.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은 다 허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상당히 좋다. 그래서 최신 뉴스와 시황 차트를 이 안에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상당히 큰 거래소죠. 파생상품 거래소 FTX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낸스 옆에 사무실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또 특히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개체계를 통해서 이런 오보들도 막고 찌라시도 막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이 솔라나의 네트워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의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가지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적 가치로 보면은 정말 너무나 좋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려 계시는 분들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가치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있으니 솔라나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위기를 얼른 극복하기를 좀 바라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이 솔라나 이야기를 좀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 좋았거든요. 솔라나가 막 어디까지 솔라나 이러면서 막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자,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힘을 받지 못하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지라인을 좀 보자면 첫 번째 라인 구간입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 두 번째 지지 구간. 이 라인을 음봉의 시작 지점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뭐냐면 이 라인대에서 한번 매도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기 전까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대한 이런 힘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안에 상장 처음 구간, 이제는 뚫렸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도 사실상 바라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긴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상장하자마자 여기서 바로 급격하게 올라가서 멈춰있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가격이 형성됐었기 때문에 이 안은 매물대 라인
라인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거는 뭐냐면 언제든 조금의 매수만 들어와도 다시 한번 이 구간 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월봉상의 차트 아직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월봉상의 차트가 별로 없긴 하지만 월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매물대 라인이 새롭게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 라인이 이 라인에서 지금 이 라인으로 새롭게 몰려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이 얼마죠? 자, 23만 원까지. 그렇다면 지금의 구간에서 23만 원대까지는 매물대 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박스권적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악재는 이미 나온 코인입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게 해결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위기는 기회로 찾아옵니다. 이 악재가 호재로 작용될 때 그때 한번 물타기라든지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고, 지금의 구간은 우선은 물타기보다는 좀 관망의 구간으로 좀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 정말 이 상장 이후로 어디까지 솔라나 하면서 많이 올랐던 코인인데 지금은 좀 많이 빠지면서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물려 계신 코인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오늘 이 스택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스택스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스택스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도 일단 스택스 관련 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미리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스택스 코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부터 드리면, 이 스택스는 이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부여하는 레이어 1 코인이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에서 나온 기능인데요. 계약 관계를 코드에 미리 삽입해 결과에 따라 계약 내용이 이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현재 NFT 그리고 뭐 DAO 그리고 디파이 등이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죠. 이 이더리움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2.0, 3.0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 이 비트코인은 아직 1.0에 머무르면서 이렇다 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 블록체인 1.0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부르는 이 암호화폐 이거 디지털 금이죠. 그 상징성으로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닷 등 각자 메인넷을 만들어서 각자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전송 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생태계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 이제 비트코인은 스택스의 전통성을 부여하고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택스 코인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또 있죠. 자, SEC가 ICO 승인을 해줬는데요. 해준 이유는 이 증권용 토큰으로서 SEC로부터 우리 관리를 잘 받아, 우리가 관리를 해줄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증권용 토큰이다 보니 이 미국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스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메인넷 출시를 위해서 우리 탈중앙화하자. 우리 증권형 토큰 아니야. 우리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 메인넷 출시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게 원래는 오늘 10일이죠. 이날 출시가 예정이었으나 1월 17일로 미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메인넷의 성공적인 출시와 그리고 SEC의 발표 있죠. 우리 이제 증권형 토큰 아니니까 인정해줘라는 내용의 이제 발표, 그리고 이제 미국 메이저 거래소 저희가 아시는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상장만 잘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현재 2,525원이죠. 2,525원인데 이 부분이 5일 평균선입니다. 5일 평균선을 못 뚫고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부가적인 지표상으로나 가격적인 측면은 이미 저점을 한번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CCI 지표 자체가 이미 평균값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MACD 지표 자체를 보면 이미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났습니다. 이때 나면서 가격이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가격 자체는 제가 이 2,600원이죠. 2,600원까지 한번 올라와 준다면 이 MACD 추세가
꺾였다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 반전하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RSI 이 체결 강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상당히 좀 떨어져 있지만 이 2,600원을 좀 뚫어준다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때죠. 11월 29일 이렇게 총 3일 동안 한 42%, 43%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메인넷을 출시를 하겠다. 우리 이제 업그레이드 되니까 관심을 달라라는 내용의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추후에 이 SEC로부터의 승인, 그리고 메인넷 출시, 성공적인 출시, 그리고 미국 거대 거래소의 상장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42% 이상, 45%, 50%, 100%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2,600원을 뚫어서 2,900원, 3,200원까지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스택스 코인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오늘의 공략 코인 어떤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면서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뭐 가상 공간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리고 정말 뭐 내가 지금 갖고 싶은 옷을 여기 현실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매수라고, 자, 이러면서 좀 이상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파워레저가 어제 오늘 급등을 했어요. 파워레저는 어떤 코인이냐면 그 에너지를 서로 공유해주는 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집에 전기가 많이 남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남고 가스가 많이 남아요. 그거를 아나운서님이 집에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이런 건데,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코인은 그것과 좀 비슷한 코인입니다. 아이잭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자, 에너지라든지 이런 코인은 아니고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제 컴퓨터를 지금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 컴퓨터의 용량도 상당히 많이 남고 제 컴퓨터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저는 컴퓨터를 뭐 인터넷 유튜브 보는 것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쇼핑만 안 해요. 쇼핑밖에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컴퓨터의 성능이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런 것들,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컴퓨터에 공간이 부족하고 컴퓨터의 성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제 컴퓨터가 좋으니까 컴퓨터에 이런 시스템을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것을 지불합니다. 빌려주는 대가로, 빌려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코인이 바로 아이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컴퓨터, 그리고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우리가 예전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고받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의 잉여 자원까지도 서로 빌려주고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 모두 우리가 이전부터 외쳤던 그 위아더 월드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파워레저의 상승의 흐름을 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 시스템, 공유 플랫폼도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구나라고 선택을 해서 아이잭을 가지고 왔고요. 자, 아이잭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BTC 마켓에 있습니다. 자, BTC 마켓에 있는 아이잭 차트를 보면 정말 엄청난 미친 상승이 한번 나왔었네요. 쭉 올라가서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이전의 구간까지 다시 멈춰 있다. 자, 그렇다면 예전의 라인을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평균적인 가격은 이 라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위에서 찍어 볼게요. 자, 이 라인에서 평균적으로 움직였는데 돌파를 하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죠. 쭉 돌아보니까, 자, 그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지 라인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 급등이 나왔고 그 지지 라인을 버티고 있다. 지금 아이잭은 지지 라인 단기 바닥 구간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그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6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선, 추세 저항선이죠. 62동 평균선의 중장기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내려갔지만 그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 62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고, 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 곳은 이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 지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지지 라인을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하면서 새로운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주고 있는 구간이구나. 그렇다면 이전부터 강한 상승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두 번의 라인이 다 62동 평균선 그 라인을 돌파하고
크게 한번 볼게요. 그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그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라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에서도 이젠 그 지지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항상 짧게 갑니다. 강한 급등,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손절가를 짧게 가져가더라도 올라갈 때 정말 100%, 200% 강하게 상승하는 게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가져가서 지금 구간 7039 사토시입니다. 7039 사토시, 이 사토시에서 조금씩 공략을 해보시고 자, 손절가 라인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전의 지지 라인이 지금 62동 평균선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상 좀 많이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정말 짧게 가져가 볼게요. 이전에 멈췄던 구간 있죠? 이전에 저항대 라인을 살짝 받았던 구간입니다. 몸통상으로 6,743 사토시네요. 6,743 사토시까지 여기까지 가져가 보시고 목표가 라인은 1차 목표가는 크게 가져가서 7,400. 요거는 1차 목표가입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가는 정말 크게 이전의 전 고점까지 쭉 끌고 가셔서 8,040 사토시까지 좀 노려보신다면 손절가 라인은 정말 짧게 그리고 목표가 라인은 크게 한 번의 급등을 좀 한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60일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IZ 같은 경우에도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 라인을 만들었고 단기 바닥권으로 보이는 구간인데요. 다만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가져가고 목표가를 길게 가져가는 만큼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게 매매에 좀 중요해 보입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공략 코인은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공략 코인은 엘프입니다. 자, 엘프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리눅스 운영 체제를 가지는 지향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블록체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코인 중 하나이죠. 이 엘프 코인은 다른 블록체인과 결합이 되면서 처리를 도와주는데요. 엘프는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센터 외에 이제 주변에 사이드 체인이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타 메이저 등 타 메이저 코인들의 블록체인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내에서 처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엘프 코인 백서에 따르면 이 엘프는 블록체인 처리 대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실현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엘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엘프를 일단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최대한 제가 즐겨 쓰는 이 지표가 있죠. 이 일목구름. 이거에 좀 저는 최근에 장점을 한번 봤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현재 이 일목구름의 저항 라인인 584원 이 부분입니다. 584원 이 부분을 지금 못 뚫고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면 어제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밑에 박스권 460원과 510원 사이의 박스권이 조금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어제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 박스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510원과 580원 사이에서 또 놓을 건데 이 580원을 뚫어준다라면 이 안정적인 안정적인 추세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584원을 뚫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스모스부터 조금 최근에 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목구름 위에 있다라는 게 자 최근에 이런 이슈 금리 인상 4번 하겠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지금 채굴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서 많은 코인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코스모스 상대적으로 윗부분 그리고 구름 위에서 위치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코인에 비해 조금 다소 적게 떨어졌다. 그리고 안정적인 떨어짐을 보여주면서 가격대도 최근에 5일, 6일 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차트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엘프. 그래서 이 엘프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코인들은 아직 구름에 근접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프 조금 오늘 이 구름을 뚫을 수 있었지만 그걸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 510원이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면 이 사이에서 또 박스권을 유지를 할 테고 그리고 오늘 내일 며칠이 지나도 이제 점점 구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이 584원 이 저항을 받는 부분이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3일, 일주일 내에서도 아직 이 구름만 뚫어준다라면 700원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안정권에서 놀기 좋은 코인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 요 며칠 아래에서 놀았기 때문에 구름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CCI도 조금 가격이 올랐지만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이죠. 그래서 아직 과매도 구간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격 상승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MACD 자체는 지금 1월 2일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아직 추세는 여전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510원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460원까지 바라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46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 밑에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60원과 510원 사이에서 또 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가격대를 좀 유념하시고 580원만 뚫어준다. 좀 캔들이 뚫고 올라가준다 하면 700원 이상에서 매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인 한수님께서 일목균형표를 좀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구름대처럼 생긴 지표상에서 차트가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가 폭발적인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고 반대로 또 이 구름대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가 좀 매도 시점으로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엘프 코인 한번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무료 방송도 진행해 주실 건데 어떤 내용들 다뤄주실지 좀 미리 보기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 일단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찐 반등 언제인가? 진짜 반등 언제인가? 그 반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 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베이스로 좀 갖춰져야 됩니다.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뭐 이더리움의 가격 혹은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냐 이것이 또 이 반등이냐 마냐에 또 판가름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이 횡보 시장에서 저는 어떻게 이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매도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반등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미리 공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금이죠. 뭐 디지털의 금이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저희 뭐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0 아직 뭐 그렇다 할 기능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냐 마냐 이거에 따라 너무 많은 휘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 국내 채굴 허브가 조금 멈췄다 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럼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 일정 가격을 좀 지켜주고 상승을 한다라는 모습은 또 반대로 그럼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지루한 하락 횡보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진짜 찐 반등은 언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알고 또 반등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교육 영상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진짜 반등은 언제인가? 지금 시장 대처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코인 한수님께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